도망간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주 오랜 옛날 진주 땅 어느 마을에 최대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동이란 이름의 외동딸이 있었지요. 오동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아름다워 보는 사람마다 탐을 냈으며 최대감은 딸을 애지중지하여 남 주기가 아까워서 청혼이 들어오는 것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밤이면 아무도 모르게 젊은 남자를 만나고 있었지요. 돌쇠야,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딴 곳으로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땐 아씨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런 끔찍한 말 말거라. 도망가 살면 되지. 아씨, 정말 나와 도망가서 살겠어요? 염려 말거라. 나는 아무에게도 시집을 가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최대감의 딸 오동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집 하인인 돌쇠라는 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몰래 정을 통하고 있는 사이 그만 오동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요. 천하가 다 아는 사대부 집안인 최대감의 무남 동료가 머슴의 아이를 베었다면 그보다 더 기가 막힐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돌쇠야, 우리가 도망가서 살 곳을 잘 생각해 보거라. 만일 아버지께서 하신다면 너와 나는 죽은 목숨이야. 이날부터 오동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자기 방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매일 아침 딸의 문안 인사를 받던 최대감 내와의 걱정은 태산 같았으며 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고 잘 먹지도 못하였지요. 그런데 오동의 어머니가 약을 다린다 간호를 한다 하며 낮이고 밤이고 딸의 방을 들락거리니 오동은 견디다 못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밤에는 제 방에 오시지 말고 주무십시오.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으니 염려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밤에는 어머니를 오지 못하게 해놓고 다시 밤마다 돌쇠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어느 날 밤 최대감의 부인이 꿈자리가 사나워 눈을 뜨니 깊은 한 밤중이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혹시 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별당에 있는 딸의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려왔지요. 한참 동안 정신없이 서 있던 최대감 부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어찌할지 몰라 발길을 돌리려다가 그만 무언가 딱 부딪혔으니 최대감이 어느 틈에 왔는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최대감이 문을 쾅 하고 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른 불을 켜거라. 돌쇠를 본 최대감과 부인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천하에 죽일 놈이 있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최대감 부인은 돌쇠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이어서 최대감의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구나. 여보, 이 일을 어쩐단 말입니까? 부인은 잠자코 계시오.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닌단 말이오. 부인은 자꾸 떠들지 마시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이것들을 없앨 것이오. 화가 난 최대감은 딸과 돌쇠를 꽁꽁 묶은 다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너라. 이 밤중에 어디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부인은 잠자코 있으시오. 이젠 자식이 아니오.
최대감은 딸과 돌쇠를 끌고 가서 으슥한 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야. 만일 소리를 지르거나 발광을 하면 당장 끌어내 목을 칠 것이니 잠잡고 있거라.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딸은 용서를 빌었으나 최대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대감은 부인에게 남들이 모르면 딸을 절로 보냈다고 말하라고 일렀지요. 그런데 저 아이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떡하다니 굶겨 죽인 다음 아무도 모르게 치워버려야지 않겠소? 한편 광에 갇혀있던 오동과 돌쇠는 곧 죽을 것만 같아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누구 한 사람 와보지도 않고 밥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두 사람의 기운이 쇠약해져서 거의 실신 상태에 있을 때 광문을 사르르 열고 최대감의 부인이 들어왔지요. 아이고 얘야, 어쩌다가 이 꼴이란 말이냐. 어서 정신을 차리고 내 말을 듣거라. 내가 며칠 밤을 두고 생각을 했으나 너를 이대로 죽일 수는 없겠구나. 그렇다고 함께 살 수도 없구나. 아버지 몰래 너희들을 놓아줄 테니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거라. 아무 말 말고 어서 기운을 차려 빨리 도망을 가거라. 그리고 여기 노자와 퇴물이 있으니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죽지만 말고 살거라. 이렇게 하여 오동과 돌쇠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해 하룻밤을 지내고 난 오동은 돌쇠야, 이제 너랑 나는 부부지간이 되었으니 아씨라고 부르지 말거라. 두 남녀는 이렇게 하여 푸른 바다가 보이는 마산이라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산 포구에 방을 얻고 조촐한 살림을 차렸습니다. 살림을 차린 그들은 얼마 후 아들을 낳았으며 돌쇠는 옹기를 구워 팔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돌쇠는 상당한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으니 본래 돌쇠는 어렸을 때 이름도 성도 없는 것을 최대감이 데려다 길렀으므로 남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족보나 근본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논 끝에 돌쇠는 엽전이 가득 든 전대를 말에 싣고 서울로 올랐지요. 아내가 정성 들여 지어준 의관으로 정제한 돌쇠는 누가 보기에도 위풍당당했습니다. 서울에 당도한 돌쇠는 이조판서에게 많은 돈을 주고 참봉 벼슬을 얻었으며 그 후부터 돌쇠는 최참봉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 최참봉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아버님 어머님, 소자의 절을 받으시옵소서. 소자는 부모님의 은덕으로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하였사옵니다. 최참봉 내에는 너무도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마침내 최참봉의 아내 오동은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하여 곧 최참봉네 집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큰 잔치가 벌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동은 아들을 불러앉히고는 자신들의 기막힌 과거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말하였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벼슬도 했고 하니 외조 부모님을 뵈러 갑시다. 이리하여 최참봉 내외는 20여 년 만에 고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딸을 내쫓은 최대감 내외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것이 지금 어느 곳에나 살고 있을까?
최대감은 가끔 이렇게 탄식을 했으니 70고개를 넘자 세상의 1점 혈육인 딸을 더욱 보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들에게 너무했지. 최대감 부인이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였지요. 어느 곳에 죽지 않고 살아있을련지. 부인은 매일을 눈물을 흘리며 딸을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눈물로 지내는 최대감 집에 딸의 일행이 당도하니 최대감 부인은 맨발로 뛰어나와 딸을 얼싸안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내 딸 오동아. 최대감도 사위와 손자의 절을 받으며 연신 말하였지요. 기특하구나. 정말 기특하구나. 오랜만에 최대감의 집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최대감은 장원 급제한 손자에게 말하였지요. 너는 장차 영의정 가미로구나. 최참봉이 사는 마산 고을에 이 소문이 퍼지자 신분을 가리지 않고 상노와 정을 맺어 훌륭한 일가를 이룬 오동을 찬양하며 그 후부터 최참봉네 집을 오동네라고 부르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고 최참봉이 살던 마을을 오동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인을 몰래 훔쳐본 원님. 옛날 평안도 영변에 금덕이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좌수의 서녀로 태어났는데 일찍이 부모를 잃은 고아 신세였지요. 서녀란 양반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를 말합니다. 금덕이는 올 때 갈 데가 없어 어려서부터 삼촌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금덕이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았으니 나이 20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였지요. 길쌈과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그걸로 간신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경기도에 신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명이가 어렸을 적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있었지요. 꿈속에서 한 노인이 5살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노인이 신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네의 짝이 되어 100년해로 할 것이라네. 깨어보니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신명이는 40이 넘은 나이에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었지요. 아내가 없으니 마음이 항상 텅 빈 듯 했습니다. 마침 한 친구가 영변 부사를 하고 있어서 영변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렸을 적 꾸었던 꿈과 비슷한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꿈에 나타났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 다 큰 처녀를 데리고 와 말하였지요. 이 여자아이가 이제 처녀가 되었으니 곧 자네에게 시집을 갈 걸세. 꿈에서 깨어난 신명이는 더욱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명이가 안채 딸린 책방에 머물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영변 부사의 부인이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곱게 짠 배를 사오너라. 그러니 아전이 말했습니다. 우리 고을에 사는 금덕이가 짜는 배가 상등품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그 처녀가 배를 다 짠다고 하니 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며칠 뒤 아전이 고운 배를 사왔습니다. 구경하던 아전들이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금덕이의 길쌈 솜씨를 칭송하였지요. 금덕이는 길쌈 솜씨도 좋고 사람도 참한데 서녀로 태어난 데다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여태 시집도 못 가다니. 신명이는 아전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면서 은근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신세라니 혹시나 싶었지요. 그래서 영변 고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금덕이의 삼촌과 잘 아는 사람에게 중매를 부탁했습니다. 금덕이의 삼촌에게서 좋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신명이는 한시도 꿈을 댈 이유가 없었지요. 바로 패백을 보내고 혼인을 서둘렀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날 신명이는 신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길쌈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찌 저리 어여쁜가. 신명이는 기쁨에 넘쳐 싱글벙글했습니다. 당신과 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요. 신명이는 금덕이를 무척 아꼈고 두 사람 사이는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몇 달 뒤 어느 날 신명이가 금덕이에게 말하였지요. 내가 고향을 떠난 지 꽤 되었네. 내 고향에 얼른 갔다 곧 자네를 데리러 오겠네. 저는 서방님만 믿겠습니다. 다만 길을 떠나시기 전에 새 옷 한 벌을 지어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덕이는 곧 돌아오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정성껏 바느질을 하여 남편의 옷을 마련하고는 먼 길을 떠나보내었지요. 그런데 금세 돌아온다던 신명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식 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금덕이의 집안 사람들이 입을 모아 신명이를 욕하였지요. 그런데 금덕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길이 머니 소식을 전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쑥덕거려도 금덕이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였지요. 금덕이가 사는 고을인 영병과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운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금덕이의 당숙이 살고 있었습니다. 운산 원님은 젊은 무관이었지요. 소시를 하나 드리려고 적당한 처녀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당숙은 속으로 옳았구나 싶었지요. 당숙은 금덕이를 운산 원님에게 바치려고 관청을 들락날락거리며 빈틈없이 일을 꾸몄습니다. 신명이가 오랫동안 연락을 끊자 금덕이를 버린 것이라고 제멋대로 판단한 탓이었지요. 당숙은 운산 원님에게 금덕이를 소실로 보낼 날짜까지 잡아놓고 원님에게 부탁하여 옷감을 끊어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금덕이를 찾아가 은근히 물었지요. 요즘 지내는 형편이 어떠하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 장가드릴 날이 며칠 안 남아서 신부의 옷을 지어야겠는데 집에 바느질할 사람이 없구나. 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니 잠깐 와서 바느질을 해주겠니? 금덕이는 당숙의 태도가 아무래도 깨름직하여 핑계를 대었습니다. 신서방이 요즘 평양 감령에 와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제가 나들이를 가려면 신서방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다른 고을인데 어찌 남편의 허락 없이 제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무렵 신명희는 평양 감령의 손님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평안 감사와 인척 사이였던 것이었지요. 당숙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발길을 끄는 것으로 보아 신명희가 금덕이를 버린 것으로 짐작하고 이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럼 신서방이 허락을 하면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지요. 당숙은 일단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명희가 쓴 것처럼 가짜로 편지를 썼습니다. 친척 간이니 혼사 준비를 도와주라는 내용이었지요. 가짜 편지를 받은 금덕이는 어쩔 수 없이 당숙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오로지 바느질에만 열중할 뿐 그 집 사내들과 한마디도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지요. 하루는 당숙이 운산 원님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금덕이가 얼마나 예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금덕이는 운산 원님이 온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런 흉계가 깔려 있는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등잔불을 켜자 당숙의 큰아들이 금덕이에게 수작을 걸었지요. 누이, 여러 날 바느질을 계속하였으니 좀 쉬었다 하시오. 하지만 금덕이는 바느질 감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항상 벽을 마주보고 등잔불 옆에만 앉아있소. 이리 좀 돌아앉아 보구려. 큰 아들은 자꾸 금덕이를 돌아앉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금덕이가 돌아보며 화를 내었습니다. 비록 친척이라고는 하나 남녀가 유별한데 왜 이렇게 예절없이 구는 것이야? 이때 운산 원님이 문틈에 눈을 대고 엿보고 있다가 금덕이의 얼굴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금덕이가 홧김에 뒷문을 밀고 툇마루로 나가다가 대청 마루 쪽에서 속닥거리는 남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런 어여쁜 얼굴은 내 처음 보네. 한양에 가도 저런 미인을 만나기 쉽지 않겠어. 비로소 금덕이는 당숙과 원님이 자신을 두고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지요. 다음 날 금덕이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숙은 뿌리치는 금덕이를 붙잡고 그때서야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금덕아, 저 신서방이라는 사람은 가난뱅이지. 나이도 많아 곧 땅속에 묻힐 사람이 아니냐. 게다가 고향집에 간다고 하고 일절 소식이 없으니 너를 버린 것이 분명하다. 우리 골 원님은 젊고 이름난 무인이고 앞길이 구만리이다. 네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신서방 같은 사람을 기다리느라 신세를 그르쳐서야 되겠느냐? 금덕이는 분한 생각이 받쳐서 서늘한 신분을 잊은 채 사납게 대들었습니다. 당숙은 금덕이를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자 원님에게 혼날 것이 두려웠지요. 아들들과 의논하여 일제히 달려들어 금덕이를 붙잡아다가 골방에 가두었습니다.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고 겨우 음식이나 넣어주며 혼인 날이 되면 금덕이를 협박하여 들여보낼 작정이었지요. 한편 골방에 갇힌 금덕이는 욕설을 퍼부으며 여러 날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몸이 비쩍 마르고 기운이 약해져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였지요. 그러다 문득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도적놈의 손에 부질없이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도적놈을 죽게 하지. 그러자면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 기운을 차려야겠어. 금덕이는 처음 골방에 갇힐 때 칼 하나를 주어 허리춤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금덕이가 계획이 서자 당숙에게 말하였지요. 기운이 없어 몸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우선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당숙은 밥을 푸짐하게 차려 조그만 문 구멍으로 음식을 들여보내고 그 뒤로도 온갖 방법으로 달래려 했습니다. 금덕이는 밥을 받아 먹은 지 이틀 만에 다시 기운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당숙이 금덕이를 골 원님의 소실로 들여보내겠다고 정한 날이었습니다. 운산 원님이 사랑방에 와서 기다리자 당숙은 자물쇠를 열고 금덕이를 꺼내 주었습니다. 금덕이는 문 옆에 꼭 붙어 있다가 문이 열리자 칼을 들고 뛰쳐나와서 큰아들을 냅다 찔렀습니다. 큰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지요. 금덕이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렀지요. 운산 원님은 금덕이가 날뛰는 것을 보자 정신이 나가고 간담이 서늘해져 문고리만 붙잡고 벌벌 떨며
바깥으로 나갈 틈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금덕이가 문고리를 발로 차고 밟은 다음 손발을 동시에 날려 문살을 치니 문짝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이 고을을 다스리는 터에 마땅히 백성을 사랑하고 임금님께 보답해야 하거늘 어찌 남편이 있는 여자를 탐내고 그것도 모자라 억지로 겁탈하려 하시오. 이는 개되지도 못한 짓이오. 천하에 용납하지 못할 일입니다. 내가 먼저 원님을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금덕이가 원님을 꾸짖는 소리가 사방에 울리니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은 모두 혀를 끌끌 차며 금덕이의 처지를 동정하였지요. 이때 당숙과 아들들은 숨어 콧배기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운산 원님 혼자서 금덕이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여러 번 굽실거렸습니다. 운산 원님은 곧 아전을 호령하여 당숙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원님이 당숙을 몽둥이로 매우 치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당숙은 매를 맞았지요. 원님은 그제서야 문을 빠져나와 관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영변 부사는 운산 원님과 같은 무가 출신으로 평소 친한 사이였습니다. 운산 원님이 영변 부사에게 금덕이를 혼내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영변 부사는 금덕이가 칼을 휘둘러 사람을 상하게 하였다고 평안 감사에게 보고하고 금덕이를 엄하게 다스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덕이 또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적어 신명희에게 보내었지요. 평안 감사는 금덕이 사건을 양쪽에서 보고받았습니다. 곧 아전들을 시켜 진실을 알아내자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평안 감사는 운산 원님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종신 금고형에 처했습니다. 당숙과 아들은 잡아와 벌을 주고 외딴 섬으로 귀양을 보내었지요. 그리고 금덕이를 평안 감령으로 맞이하여 크게 칭찬하고 많은 상을 내렸습니다. 신명이는 곧바로 금덕이와 더불어 한양으로 올라가 살다가 몇 년 뒤 인천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금덕이는 집안을 잘 다스려 부유하게 살았으며 꿈속 노인의 말대로 100년해로 하였다고 합니다. 골룡포를 받은 나무꾼. 인조 임금 때 이야기입니다. 병자호란을 피해 임금 일행은 강화도를 향해 피난길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그때 신한 사람이 임금에게 급히 달려오더니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습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적군의 선봉이 이미 양천강을 건너 피난길을 차단하고 있다옵니다. 그 말에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양천강이라 하면 강화도로 가는 길목이었지요. 강화길이 막혔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사옵니다. 우선 남한 산성으로 행차를 바꾸시옵소서. 그리하여 왕 일행은 남한 산성으로 가기 위해 구리개를 지나고 한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구리개는 지금의 을지로이지요. 적군이 한양 근처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들리자 왕을 수행하고 있던 많은 신하들조차 왕을 버리고 자기들 살 길을 찾아 슬금슬금 흩어져 버려 왕의 곁에는 겨우 몇 명밖에 되지 않는 신하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을 건널 배가 없사옵니다. 신하들은 배를 찾아 강 기슭을 헤매었고 한 신하가 강 건너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개 아무도 없소. 그러나 강 건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지요. 그때 어디서 구했는지 한 신하가 조그만 나룻배 한 척을 저어왔습니다.
마마, 배라고는 이것밖에 없사오니 어서 타시도록 하시옵소서. 왕의 일행은 배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노를 저을 줄 아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할 수 없이 신하 한 사람이 서툰 솜씨로 노를 저어 강으로 나아갔습니다. 배는 기웃등거리며 강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강 하류 쪽으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큰일 났구나. 빨리 노를 저으시오. 필사에 힘을 다하여 노를 저으니 한참 동안 하류로 흘러내려가던 배가 간신히 맞은편 강가에 닿았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지요. 일행이 어둑한 길을 걸어서 한참을 가보니 겨우 송파 땅에 이르렀습니다. 다리가 아파 한 발짝도 뗄 수가 없겠구나. 왕은 잠시 길섭해 주저앉았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다 같이 비통한 생각이 들어 모두들 눈물을 떨구었지요. 마마, 소신의 등에 업히시옵소서. 신하 하나가 왕 앞에 등을 대고 업히기를 권했습니다. 마지못해 왕은 신하의 등에 업혀 다시 길을 떠났지요. 길은 미끄럽고 어두운데 한참 숨을 헐떡이던 신하가 더 이상 왕을 업고 갈 수가 없어서 왕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는고? 조금만 더 가시면 되옵니다. 이번엔 소신의 등에 업히시옵소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등에 업히어 왕은 겨우 남한산성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모두들 지쳐 있었지요. 왕은 물론이고 왕을 모시고 온 신하들도 모두가 기진맥진하여 그대로 눈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가 왕 일행들을 보자 잠시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분들입니까? 무엄하다. 상감마마 행차이시다. 신하 한 사람이 위엄 있게 대답하였으나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인지 그대로 서서 천연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리 쌓여 있는데 뭣들 하시나요? 엎드려서 말하라. 무엄한 백성이로구나. 신하가 고함을 치자 왕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놔두시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감마마께서는 국난을 피하시어 피난길에 오르셨는데 시종과 말도 없이 걸어오시는 게요. 귀하신 옥체가 피로와 추위에 지치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그럼 소인이 업어드릴까요? 그러더니 지게를 벗어 내동댕이 치고는 마치 짐짝을 찢으시 다짜고짜 왕을 들쳐업고 눈길을 헤치며 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에는 남한산성에 살면서 나무를 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서씨성을 가진 나무꾼이었지요. 왕을 업은 그는 별로 힘도 들지 않는 듯 가볍게 걸어가고 오히려 뒤에 따르는 신하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숨을 가삐 쉬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어느덧 산성 안에 이르러서 나무꾼은 왕을 내려놓았지요. 왕은 나무꾼을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과인이 큰 고생을 할 뻔하였구나. 어디 사는 누구인가 말해보라. 소인은 저 아래 산기슭 동네에 사는 서흔남이라는 나무꾼이옵니다. 그럼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해보거라. 왕의 갑작스런 질문에 한참이나 눈을 끔뻑거리며 서 있던 서씨는 왕이 입고 있는 금빛 찬란한 골룡포가 마음에 들었으나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자 임금은 다시 물었지요. 무엇이든 어려워하지 말고 말해보라. 그럼 임금님께서 입고 계시는 그 옷이 갖고 싶사옵니다. 우둔한 나무꾼이었으니 곤룡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런 무엄한 놈이 있나? 신하와 군사들은 어이가 없었지요. 과인의 옷을 갖고 싶단 말이지. 그렇담 내 벗어주도록 하지. 그리고는 시종을 시켜 곤룡포를 하사했습니다. 그 뒤로 서씨는 평생을 두고 이 옷을 고이 간직하며 살다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옷과 같이 묻어다오. 그가 죽은 뒤 유언대로 아들들은 곤룡포를 아버지와 함께 관에 넣어 산성 서남쪽에 있는 병풍산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찬양하여 별군관이라는 벼슬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 백성들은 그의 묘 앞을 지날 때에 무덤 속에 있을 왕의 곤룡포를 생각하여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합니다. 저승 가마솥에 간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박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에 걸려 한 열을 앓은 끝에 그만 숨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박생은 저승으로 가서 크고 높은 단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도 아니고 궁궐도 아닌 것이 붉은 난간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에 벼슬아치 차림을 한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지요. 그 아래에 소의 모습을 한 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괴물들이 뛰어나오더니 박생을 잡아 어디론가 끌고 가서는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생이 가마솥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벼슬아치도 있고 스님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지요. 이렇게 마구 뒤섞여서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생은 꾀를 내어 솥전을 잡고 물 위에 가만히 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 소머리 괴물들이 와서 그때까지 물에 떠 있는 사람들을 집게로 집어 땅에 내려놓는 것이었지요. 박생은 곧 어디론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궁궐 같은 곳에 이르러 곁 문을 들어서니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옛날 임금이 쓰던 긴 모자를 쓰고 수놓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걸상에 줄지어 앉아있고 그 옆으로는 병사들이 많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임금이 나란 일을 보는 것 같았지요. 장부 같은 것이 구름처럼 쌓여 있는데 도장 찍는 소리가 벼락 치는 것처럼 요란했습니다. 드디어 박생 차례가 됐습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였느냐? 별다른 일은 아니오라. 관청에서 약방문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돌림병에 걸려 한 열을 앓다가 저도 모르게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몇 가지 물어보더니 긴 모자를 쓴 사람들끼리 수근수근 의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저승에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사자들이 명부를 잘못 읽고 실수를 한 것일세. 그것 참 곤란하게 되었군. 이 일을 어찌하지? 그때 그중 한 사람이 슬며시 다가오더니 박생에게 귓속 말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 너에게 떡을 주거든 절대로 먹지 말거라. 만약 먹으면 인간 세상에 나가지 못할 것이야. 과연 조금 뒤 떡 한 상이 내려지고
박생에게 먹으라고 하였지요. 박생은 먹는 척을 하며 모두 소매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긴 모자를 쓴 사람들이 또다시 의논을 하였지요. 이 사람을 이곳에 붙잡아 두고 일을 시키면 어떻겠나? 사람마다 타고난 운이 있는 법인데 어찌 우리가 그 운을 바꾼단 말인가?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네. 드디어 판결문에 도장을 쾅 찍더니 박생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박생이 물러날 때 아까 떡을 먹지 말라고 귀뜸해준 사람이 또다시 다가오더니 붉은 비단보에 싼 상자를 하나 건네주었지요. 이것을 가져가 너희 나라 임금에게 전하여라. 요새 너희 나라 임금의 소문이 좋지 못하여 내가 몹시 무안하구나. 박생은 그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은 어쩐지 우리나라의 윗대 임금 같았지요. 아까 가마솥이 있던 곳까지 나오니 소머리 괴물들이 막아서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안에서 승낙을 받고 왔는데 너희들이 어찌 감히 가로막는 것이야? 그러고는 붉은 비단보로 싼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머리 괴물 중 하나가 그것을 받아 안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 상자를 돌려주고 드디어 이승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얀 개 한 마리를 보내면서 말하였지요. 이 개를 따라가면 무사히 이승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생은 그 개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을 넘고 아득한 사막을 지나니 큰 강이 나왔습니다. 개가 강에 뛰어들기에 박생도 따라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받아주는 것 같은데 마치 푹신한 방석에 눕는 것처럼 몸이 아주 편안하였지요. 이윽고 눈을 떠보니 자기가 어느새 집에 와서 돗자리 위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식구들은 옆에서 울고 있고 친척들은 이제 막 자기 몸을 관에다 집어넣으려 하고 있었지요. 박생이 벌떡 일어나면서 붉은 비단보에 산 상자를 잃어버렸어 하고 외치니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어서 찾아서 우리 임금께 전해주어야 하는데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니 사람들은 모두 박생이 미쳐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겨우 붙잡아 자리에 누이고 그 뒤 며칠이 지나서야 박생이 하는 말을 모두 고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임금님은 나랏일을 돌보지 않고 옳지 못한 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에 싼 상자는 아마 그런 것을 경계하는 글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잃어버렸으니 알 도리가 없었지요. 박생은 그 뒤로 아무 탈 없이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얼어 죽은 부부. 강원도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한겨울에도 옷을 변변히 못 입고 살았지요. 가난하긴 하였지만 이 두 부부는 서로 위해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혼자서 소를 몰고 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때는 겨울이었는데 마침 그날은 아주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데 차가운 눈발까지 날려서 여간 춥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돼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 아내가 몹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남편이 몰고 갔던 소가 혼자 빈 길말을 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산속에서 몹쓸 짐승에게 해를 입은 게 아닐까? 아니면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라도 했을까?
아내는 크게 놀라 곧장 남편을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니 남편이 길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있는데 다가가서 만져보니 온 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지요. 날이 너무 추워서 그만 몸이 꽁꽁 얼어붙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추위도 잊은 채 옷을 벗고 남편을 꼭 껴안았지요. 따뜻한 기운으로 남편 몸을 녹이려고 말입니다. 혹시 다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옷이 너무나 얇아서 매서운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나란히 누운 채 둘 다 얼어 죽고 말았지요. 다음날 아침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린아이가 기어와 그 옆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걸 마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 뒤에 마을 사람들이 부부를 양지바른 곳에 장사 지내고 그 고을 원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키웠다고 합니다. 명판관 정감사. 옛날에 정만석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깨끗한 관리로 이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상도를 다스리는 관찰사였을 때 명판관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루는 한양에 산다는 젊은이가 멀고 먼 경상 감령까지 왔습니다. 젊은이는 정감사를 보자마자 억울함을 호소하였지요. 정감사가 이상하여 물었습니다. 너는 한양 사람인데 어찌 경상도까지 와서 소송을 하는 것이냐? 제 이웃이 말하기를 이곳에 오면 억울하게 빼앗긴 제 재산을 되찾아줄 명판관이 있다고 하여 머나먼 천리길을 왔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지요.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늙음하게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바로 정감사에게 달려온 그 젊은이였지요. 하지만 귀한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부자는 눈앞에서 아장아장 걷는 아들을 보면서 날마다 속이 탔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70인데 저 아이는 저리 어리니 이 많은 재산을 어찌할꼬? 부자에게 조카뻘 되는 먼 친척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친척은 가난하여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부자는 친척의 딱한 처지를 헤아려 돈을 넉넉하게 빌려주고 그 돈으로 이자를 놓아 먹고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친척을 불러 조용하게 말하였지요. 나도 이제 늙어.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그런데 자식놈을 아직 장가도 못 보냈다네. 앞으로 저 녀석이 재산을 가꾸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나만큼 규모 있게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네. 그리하여 내가 10만 양을 자네에게 맡길 것이니 한평생 이자를 놓아먹고 살다가 내 자식의 살림이 옹색해지거든 본전만 돌려주게나. 그 친척은 고마워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대답하였지요.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해도 고마울 따름이지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나자 부자는 병이 들어 죽고 어린 아들은 변변히 가업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 가산을 모두 탕진하자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났지요. 아들은 친척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맡기신 10만 양을 돌려주십시오. 친척은 대뜸 무안을 주며 말했습니다. 원래 갚을 것이 없는 걸 도대체 무얼 내놓으라는 것이냐? 아들은 여러 차례 10만 양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10만 양을 내놓기 힘들면
절반이라도 주십시오. 아들은 반이라도 달라고 애걸복걸하였으나 친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관청에 여러 번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재판에서 지고 말았지요. 친척이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판관들을 구워 삶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감사가 있는 경상 감영까지 와서 소송을 한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긴 이야기를 마치며 간청하였지요.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친척이 돈과 권력으로 판관들에게 뇌물을 먹이니 저같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바라옵건대 감사께서 이 일을 공정하게 판결하시어 의지할 곳 없는 제 신세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정감사가 말했습니다. 물러가서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라.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드디어 기발한 꾀가 떠올랐습니다. 정감사는 관청에 있는 하급 장교를 남몰래 불러 이러저러하니 여차여차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하급 장교는 정감사의 앞을 물러나와서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잡혀있던 큰 도둑을 은밀히 불러내어 정감사에게 데려갔지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를 풀어줄 것이다. 알겠느냐? 예, 어떤 분부라도 내려만 주십시오. 정감사는 즉시 한양의 문서를 띄워 부자의 친척을 체포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동원들에 무시무시한 형구들을 잔뜩 버려두고 그를 그 앞에 꾸려 앉혔습니다. 네 이놈, 네가 조선 팔도를 휘젓고 다니는 도둑대의 우두머리가 틀림없으렸다. 네가 훔친 돈만 해도 수십만 냥은 넘는다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친척은 혼쭐이 빠져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네 이놈, 날 속일 생각일랑 조금도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아래거라. 소인은 젊었을 적부터 늙음하게 이르기까지 돈놀이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데 어찌 남의 재물을 뺏는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이에 정감사는 더욱 서슬이 펄해져서 호령하였지요. 증인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여봐라, 증인을 불러들여라. 사령들이 증인을 대질시키니 그 사람은 정감사와 미리 입을 맞춰두었던 큰 도둑이었습니다. 큰 도둑은 부자의 친척을 보자마자 잘 아는 척하며 말을 건네었지요. 당신은 아무개가 아니오. 내가 훔친 돈 수만 냥을 맡겼고 또 모월 모일 밤에 수만 냥을 맡겨 모두 합해서 당신에게 맡긴 돈이 수십만 냥이지 않소. 친척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네가 언제 나를 보았다고 없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것이냐? 이 사람이 도둑을 후리는 진짜 도둑이구먼. 친척은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습니다. 정감사에게 억울하고 답답한 처지를 하소연하였지요. 저는 이 도둑과 안면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지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도둑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사또 앞에서 대질하는 마당에 거짓말을 꾸미기를 식은 죽 먹듯 하니 도둑대의 우두머리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 있나요? 정감사가 크게 노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놈의 주리를 틀라. 친척은 고통을 참지 못하여 자백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일찍이 소인이 지금 죽고 없는 친척에게서 10만 냥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하여 재산을 모은 것이고 남의 재물에 손을 댄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제서야 정감사는 줄이 트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네가 방금 한 말이 사실이겠지? 어느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정감사는 친척을 매섭게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너의 재산은 훔친 것이냐? 1000부당, 10,000부당합니다. 그럼 빌린 것이냐? 빌린 돈이냐? 훔친 것이냐? 부자의 친척은 조그만 목소리로 빌린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남의 돈을 빌려 돈놀이를 하였다면 그 빌린 돈을 전부 갚을 수 있겠느냐? 여태 갚지 못해 죄가 되었다면 100번이나 달갑게 받아들입지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죄는 있지만 다른 죄는 절대 없습니다. 정감사는 부자의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젊은이를 알겠느냐? 저에게 돈을 빌려준 아저씨 아들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너는 감옥에 있으면서 3개월 안에 저 젊은이에게 빚진 돈을 전부 갚도록 하여라. 정감사는 친척에게서 꼭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 칼을 씌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한 달이 안 되어 친척은 10만 양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감사는 젊은이를 불러 10만 양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지요. 젊은이는 한양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10만 양으로 장사를 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꾀보. 옛날 어느 마을에 3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청주인이고 꾀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2사람은 이름이 각각 중리모와 동경귀였는데 둘 다 어수룩하였지요. 한 번은 셋이서 돈을 모아 말 한 마리를 샀습니다. 말을 사면서 3사람이 각각 한 군데씩을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꽤 많은 청주인이 허리를 맡았지요. 새고 짐승이고 물고기고 간에 살아있는 것은 모두 머리를 제일로 치고 꼬리를 그 다음으로 치지. 하지만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어. 머리와 꼬리는 너희 둘에게 양보하고 나는 허리를 맡을게. 그러니 다른 2사람이 좋아라 하면서 중리모는 머리를 차지하고 동경귀는 꼬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다음 3사람이 함께 먼 길을 가게 되었지요. 청주인이 말했습니다. 말을 탈 때에는 허리에 타는 것이니 마땅히 허리 주인인 내가 타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자기가 말을 탔습니다. 중리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는 머리 주인인데 말 머리에는 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삐를 잡고 걸어갔습니다. 말 고삐가 머리에 달려있으니 말이지요. 그 다음에 동경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는 꼬리 주인인데 꼬리에도 탈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꼬리를 붙잡고 걸어갔지요. 가다가 말이 배가 고파 히잉하고 울었습니다. 여물을 먹여야 하니 머리 주인인 중리모가 풀을 베어다 말에게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가는데 이번에는 말이 똥을 쌌지요. 이번엔 꼬리 주인인 동경귀가 말똥을 죄다 쓸면서 갔습니다. 또 가다 말이 배가 고파 울면 중리모가 풀을 베어 먹이고 똥을 싸면 동경귀가 빗자루로 쓸고 청주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 중리모와 동경귀가 그만 화가 잔뜩 나버린 것이었지요. 그래서 말 탈 사람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놀았던 사람이 말을 타기로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제각각 높은 곳에 올라가 놀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중리모가 자랑을 하였지요. 나는 예전에 하늘 꼭대기에서 놀았지.
그러니 동경귀가 말을 받았습니다. 나는 네가 놀던 하늘 위에 올라가 놀았어. 그러니 청주인이 동경귀에게 물었습니다. 동경귀야, 그때 네가 손을 뻗치니 손에 닿는 게 있었지. 길고 딱딱한 것 말이야. 그래, 있었지. 그게 바로 내 다리였단다. 내 다리를 만지고 놀았으니 너는 내 아래 있었던 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해서 말은 또 청주인이 타게 되었습니다. 중리모와 동경기는 말염을 먹이고 말똥을 치우면서 청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벌레의 복수. 옛날 한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새로 지으려고 산 기슭에 터를 마련하였지요. 집 터를 닦으면서 흙을 두어 자가량 파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땅 속에 작은 벌레들이 많이 나왔지요. 거북이같이 생긴 작은 벌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들이 파면 팔수록 자꾸 나와서 감당을 못할 지경이었지요. 선비는 그 벌레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흙이 어지간히 깨끗하게 된 다음에야 그 터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이사를 해서 사는데 한 해가 채 못 되어 선비의 아내에게 이상한 병이 들었지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고 하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지요. 너는 우리가 사는 땅을 빼앗고 우리 결의 부치들을 다 죽였느냐? 우리가 너에게 무슨 해를 끼쳤다고 그다지도 모진 짓을 한단 말이냐? 하고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집터를 닦을 때 땅 속에 사는 벌레를 죽인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았지요. 선비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이 내 집터에 살면서 이 집을 갉아먹을까봐 그런 것인데 어찌 나를 원망하는 것이야. 네가 내 아내한테 씌어 병이 들게 하니 이것이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당장 쑥 물러가지 않으면 다시 땅을 파헤쳐 너희들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릴 것이야. 그러자 아내도 지지 않고 호통을 쳤습니다. 해볼 테면 어디 해보거라. 우리는 땅속 깊은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너희 사람들 몇천 몇만이 달려들어 손끝이 닳도록 파헤친다고 해도 단단하고 두꺼운 땅을 어찌다 팔 것이냐? 그제야 선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여기고 공손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구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저승과 이승이 다르고 사람과 벌레가 다르니 부디 원한을 풀고 조용히 돌아가시게나. 그래도 아내는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아내에게 쓴 벌레 귀신이었지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빈들 우리 원한이 풀릴 것 같으냐? 용서받기를 바라지 말거라. 며칠 뒤 아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몹시 두려워하며 아내를 장사 지내고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 딴 데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몇 해 가지 않아 선비 식구들은 모두 이상한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벌레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요.